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가 과거 김 여사에게 투자 수익 중 3억 원을 수표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자 민주당은 국회에 불출석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될 때마다 큰 주목을 받는 부처 업무보고 생방송.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에 의한 탈모도 병이라고 할지 말지는 개념 정리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재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꼽았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만 받는 혜택은 적어 억울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은 일부 건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와 관련해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대통령의 건강보험 검토 지시가 나왔을까요? 국내 탈모인은 1,000만 명, 관련 시장도 4조 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쓸지도 논란입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입니다. 국내 병의원에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환자는 24만 8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환자가 40%를 차지합니다. 원형 탈모를 포함해 질병으로 인식하는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외에 노화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탈모 치료약은 물론 레이저 치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와 탈모 샴푸, 탈모 화장품까지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치료 비용도 몇천 원 하는 약품부터 수백만 원인 모발 이식술까지 다양합니다. 탈모 시장이 이처럼 커지는 건 탈모에 대한 낙인 때문입니다. 또래들 대비 머리가 많이 빠져 있거나 내가 이제 미혼인데 머리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 만날 때 위축되거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좀 그런 걸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건보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 혜택을 받는 정도가 미미한 탓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선 말들이 많습니다. 부처별 정책과 내용보다 이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오늘 논란을 의식한 듯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발언으로 역사적 논쟁이 불거지고 야당 출신 기관장을 더 모질게 꾸짖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생중계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업체 선정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종북으로 몰렸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연간 5천만 원, 8천만 원 해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보고는 끝까지 생중계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 씨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오늘 또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는데 대통령실도 잘 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이른바 책갈피 달러가 논란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열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례간담회. 앞서 SNS에 책갈피 달러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 사장은 재차 못 박았습니다. 칼이나 송곳이나 또 액체류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달러의 밀반출이라든지. 그러면서 이 사장은 여권에서 제기한 사퇴론 또한 일축했습니다. 이 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질타 장면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 제대로 좀 챙기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업무 보고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임기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결국 김 여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검이 오늘 징역 4년을 구형하자 갑자기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진술로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주가 조작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재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생각한 사실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전 대표 변호인이 돌연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근거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특검이 이 전 대표가 거짓 진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자 나온 반박입니다. 김 여사가 이 전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대표는 주가 조작 사건 이전 시기 김 여사로부터 15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18억 원으로 불려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진술이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주가 조작 공범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대표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없는 건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 구속 만기 이틀 전으로 잡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 16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 기한도 끝나 그 전에 선고 날짜를 잡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 불법인지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제한을 추진합니다. 오늘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면법과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 확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면 복권 관련된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 담아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안을. 또 위헌 논란이 들끓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 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니다.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 내란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었죠. 계엄 한 달 전부터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배신한 상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꼽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서 꺼낸 새로운 언급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다른 정치인 언급은 없이 한 전 대표만 예로 든 이 말을 듣고 이 전 사령관은 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 이른바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계엄 동기와 연결했습니다. 2023 7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다만 저녁 자리에 동석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두고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정치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금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품 시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은 수수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15시간 40분 동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등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장관이 통일교 측에 보낸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의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자료, 회계자료 등을 대조하며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 장관이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받았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넸던 명품 시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라든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연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관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명품 시계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과 공소시효 판단이 명확해지는 만큼 경찰로선 물증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번 파문이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인지 한학자 총재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을 지지한 게 윤 전 본부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윤 전 본부장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간부들 사이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이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에게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지시했냐며 한 총재의 개입 여부를 묻자 이 전 부회장은 윤영호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시 후보 쪽에 접근한 건 윤 전 본부장 판단이라는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며 자신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연설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 모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행사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제주 일정 때문에 비대면 대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캠프 인사 2명을 대신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일정을 조율한 게 윗선 결재 없이 본인의 판단대로만 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은 특정 정파에 국한된 접촉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글로벌 CEO라 국회 출석은 못하겠다는 김범석 쿠팡 의장. 결국 국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거면 아예 한국에 오지 마라.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해외 거주와 글로벌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해왔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부터 어렵고 강제력이 있는 동행명령장 집행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김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을 영구히 정지시켜달라는 국회 전자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병역을 회피한 이유로 20년 넘게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는 스티브 유승준 씨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쿠팡의 정보 유출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 8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대신 법적 절차로 사실을 가리겠다며 추가 발언을 삼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화장기 없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박나래는 확산되는 의혹들에 해명이나 사과를 하기보단 법적 절차를 기다리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길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안 정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 이제 그 매니저들의 어떤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박나래는 갑질 의혹에 대해 매니저 측과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설명했지만 전 매니저 측은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측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매니저와의 불화에 더해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공방의 진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조 씨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출소 후 6번이나 무단 이탈을 했던 인물인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실거주지를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이름을 입력하니 대상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인 5년이 지나 지난 12일부터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경기도 안산에 거처를 잡은 조 씨는 지난해 10월 기존 거주지에서 2km 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더는 조두순이 사는 곳을 알 수 없게 된 시민들은 혹시나 내 집과 가까운 쪽으로 조 씨가 이사해도 알 방법이 없다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출소 이후 조 씨는 집에서 6차례나 무단 이탈했고 2023년 12월엔 야간 외출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조 씨는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정신병을 앓아 약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평등부는 조 씨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감찰관의 24시간 감시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치고 퇴사한 뒤에도 다시 창고에 들어가 절도를 반복한 전직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른 대리점에 새로 취직한 뒤에도 또 휴대전화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에서 8월 초까지 대리점 휴대전화 4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회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단 A씨는 범행 직후 퇴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대리점을 2번이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놓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매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추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며칠 뒤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으로 이직을 했는데 첫 출근을 한 지난 8월 휴대전화 3대를 또 훔쳤습니다. 한 달 동안 빼돌린 휴대전화만 9대로 1,500만 원 상당입니다. 각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경찰에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휴대전화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곧바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사들인 휴대전화가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데 경찰은 B씨가 작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 B씨를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허 공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이 부실하진 않았는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합동감식반이 붕괴 현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고수작업차에 올라 철골 부분을 유심히 살피고 사진을 찍습니다. 도서관 상판 붕괴 엿새 만에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철골 접합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기둥 없이 48m에 이르는 긴 구조물인 만큼 설계되면 대로 자재를 사용했는지 또 시공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재질이 별로 안 좋은 것들 또는 티를 속인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잘라다가 설계에서 요구했던 성분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찰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감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경찰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 12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서 노모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아들은 고개를 뻣뻣이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 현관을 나섭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아들입니다. 언제부터 폭행했나요? 지난 14일 이 남성은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숨져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 뺨을 수차례 때린 정황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드셔서 짜증이 났다며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숨지게 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뉴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추적, 오늘은 정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오늘 전직 대통령의 손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례를 하고 있는 이 남성, 어느 대통령의 손자인가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해병대 병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 박세현 씨입니다. 예. 먼저 수료식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세현 씨가 올해 성인이 되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울먹거리는 얼굴로 관등 성명을 대며 수료를 신고합니다. 아버지 박지만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포옹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예. 이날 박 씨는 주한미 해병대가 수여하는 경호상을 받았습니다. 훈련 성과가 태도가 뛰어난 신병에게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 성인이 된 박 씨의 모습, 사실상 이번이 처음 공개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유학 도중 돌연 귀국해서 해병대 자원 입대에 특수부대인 수색대 지원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아버지 박지만 회장도 육사 출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군 가문에서 강도 높은 해병대를 선택한 데는 책임감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손자도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 전두환 일가 내부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 그리고 붕괴된 삶을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학교 기숙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앵커께서는 기숙사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냄새나 연기가 불편하겠죠. 그런데다가 공동생활인 공간이기 때문에 기숙사 내에서 뭐 금연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에서는 흡연이 적발됐을 때 벌점이 누적되고 강제 퇴사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숭실대가 지난 8일 기숙사 흡연으로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를 내렸습니다. 공고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흡연자에 대한 징계 공고라 하면은 논란이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여기에는 징계 공고문에 학생의 국적이 적시가 된 건데요. 이 중국인 유학생을 밝힌 부분이 특정 국가 학생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숭실대 측은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은 늘 관행적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마치 중국만 표시한 것처럼 기숙사 내에서의 화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숭실대 측은 학생들과 논의해서 징계 공고문 국적 표기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시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진 기자였습니다. 치킨 시키실 때 마리가 아닌 중량으로 이른바 치킨 중량 표시제가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거 아셨습니까? 치킨 업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혼선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나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각기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해 무게를 재보니 같은 한 마리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양은 제각각입니다. 세 군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리 전 닭의 중량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가격은 그대로 받고 양을 줄여 속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중량 표시만 의무화했을 뿐 중량 기준이나 표시 방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리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중량 맞췄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조리하기 전 생닭의 중량 표시가 원칙이다 보니 조리된 치킨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램수로 정확하게 나오면은 이건 좀 더 맞네 하고 살 것 같아요. 비교하기 애매하게 돼 있으면은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개수가 기준인 다리나 날개 등 특정 부위로만 이루어진 메뉴에 중량 표시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치킨의 중량 표시 의무화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에 본격 시행되지만 통일된 표기 기준이 없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쌀과 빵값 등 필수 식자재 값이 치솟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품목별로 차관을 마크맨처럼 붙여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쌀값 차관, 전기료 차관, 기름값 차관식으로 물가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쌀 포대를 살펴보던 사람들이 가격표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주식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쌀 대신 빵을 사려고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달 쌀값은 작년보다 18%나 올랐습니다. 빵 역시 가격이 6%나 뛰면서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차관들을 물가 안정 책임관, 이른바 물가 마크맨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책임지고 소관부처 물가 품목을 관리하란 겁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예를 들어 먹거리 물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축산물을,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관이 공석인데 임명 전까지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를 대신합니다. 전기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기름값은 산업통상부 차관이 관리하는 등 대략 10명 안팎의 물가 마크맨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2년 전 시행됐던 빵 서기관, 우유 사무관처럼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제는 1,000만 명 아래로까지 내려갈 추세입니다. 팍팍한 삶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어 청년층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취 중인 30대 최모 씨.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 월급을 받아도 넉넉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라든지 뭐랄까 어른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집값도 거기가 더 싸고 물가도 더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뷔페 가격 식대라든가 아니면 식장 가격도 뭐 어떻게 알게 되는데 진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최 씨처럼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지난해 25.8%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혼이 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청년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일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은데 거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청년들이 일찍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생 이행에 이제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갈수록 줄면서 전체 인구 중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까지 낮아졌습니다. 1,040만 4천 명으로 1,000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독감만큼 유행하는 게 RS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감염돼 아기들 병으로 아는 분들 많으신데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도 위험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아전문병원 외래진료실. 아침 9시 막 진료를 시작했지만 독감에 RSV까지 유행하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침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어린이집 놀이방을 보내놓으니까 감기를 달고 살아요. 지금.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감기와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층이 취약합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고령층은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지난주 기준 RSV 입원 환자는 263명. 매주 200명 넘는 환자가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는데 이 중 20-30%가 65세 이상입니다. RSV는 고령층에서 중증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가 없어 폐렴 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RSV 입원 환자 수는 독감보다 1.5배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환자들이면 약 50% 가까이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명 중에 1명은 이 병으로 사망하시는 결과까지 이른다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이 고령층 안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꼽힙니다. 백신이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6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 접종률은 매우 낮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부모들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명단 공개까지도 별 소용이 없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강제 회수하기로 한 건데 좀 나아졌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 여성은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로 21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3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식당 알바든 설거지 알바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되게 불안하고.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서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으로 그나마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만 원은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4명을 키우는 한 남성은 양육비 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밤에 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키웠는데 선지급금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데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공부하겠다는 애들 공부 못 시키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용돈 못 주고 그럼 가장들 속에서 사실 써야 될 돈은 무한대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뒤 12월까지 6달 동안 3,868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했고 금액은 5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약속한 나머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실 하는 거지 뭐가 나올까? 사실 그런 기대는 안 해요. 강제 회수에 앞서 양육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는 강제 징수를 포함해 선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보다 앞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후계자 이미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계단을 올라 준공된 건물로 향합니다. 김 위원장은 딸과 나란히 손을 잡고 시설을 둘러봅니다.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식료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 현장에 김 위원장 일가가 참석한 모습입니다. 인민들의 생활문화 영역을 부단히 개척 확대하여 최대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역사적 위협 수행에서 리설주 여사와 김주애가 동시에 김 위원장과 동행한 건 지난 6월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번엔 김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고 전시장에서는 김주애가 따로 제품을 살펴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중심적인 위치에서 북한 주민들과의 교감을 하고 잠재적 후계자로서의 이상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있다. 주로 군사 일정에 동행하던 김주애가 민생경제 현장에서도 독자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김주애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방중길에 동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단독으로 군 지휘부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후계 구도까지 함께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운전자도 안전 요원도 없이 완전 무인 택시가 실제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모습,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의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일론 머스크는 사상 최초 조만장자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텍사스 도심 한복판을 자연스럽게 달립니다.
안전요원조차 없는 완전 무인 로봇택시에 등장해 시민들은 미래가 현실이 됐다고 반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SNS를 통해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최고치로 마감했고 머스크의 자산 가치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초의 조만장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약 42%의 지분을 보유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로 상승하면서 머스크의 전체 자산이 6,770억 달러, 우리 돈 약 99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테슬라 주가의 호재입니다. There will be many other companies that make humanoid robots, but there is only basically one way to make everyone wealthy, and that is AI and robotics.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스크의 기술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이어가는 머스크의 행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찬사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의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범주로 올려놓은 건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서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가 하면 공원 의자에서 고꾸라진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두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모습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했습니다. No bomb does what this is doing. 200 to 300,000 people die every year that we know of. 펜타닐을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동일시한 겁니다. 마약 밀수에 맞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군사작전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조치가 이뤄진 날 미국은 콜롬비아 인근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을 공격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고 생존자를 살해하며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군사작전을 이어간 겁니다. 또 취임 직후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마약류를 대량 살상 무기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범인들이 지난달 IS 본거지로 알려진 필리핀의 한 지역에서 약 한 달가량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심통한 표정으로 선 사람들과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꽃들. 최악의 참사를 겪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Really struggling to come to terms with what's taken place here. So 호주 정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is was inspired by a terrorist organisation, by ISIS. Now, some of the evidence which is being procured, including the presence of Islamic State flags. 또 이번 사건 범인들이 한 달 전 필리핀에 방문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asons why they went to the Philippines and the purpose of that and where they went when they were there is under investigation at the moment. 필리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지난달 대부분을 머물렀던 필리핀 다바오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본거지로도 알려진 장소입니다. 두 총격범 중 아들이 과거 비무슬림들을 향해 위협적 발언을 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Inshallah, this will save you on the day of judgment when everyone will be asking
지난 2019년엔 호주 내 IS 조직원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돼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영화 미저리, 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 거장 롭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로 아들이 지목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남겨 논란입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too structured. I'm completely closed off. But in a good way. 할리우드 명작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 현지 시각 14일 롭 라이너와 아내 미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 닉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10대 시절 마약에 빠져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닉은 자신의 마약 극복 경험을 담은 영화를 아버지와 제작하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I'm lucky in the sense that I have parents that care about me when I would go out and do like drugs and stuff like that. I'd feel a tremendous amount of guilt. 불과 석 달 전엔 온 가족이 시사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날 밤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집착, 일명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 열성 민주당 지지자인 라이너의 죽음을 불러왔다며 조롱했습니다. So he became like a deranged person, Trump derangement syndrome for him. I thought it was very bad for our country. Yeah. 자업자득이라는 건데 트럼프 지지층에서조차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져서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세종과 대구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오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대구는 3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